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의 소비자는 과연 어디에 모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어디론가 모이게 하는 방법을 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 방법으로 연예인을 대동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들을 선택했었다고 치면 요즘은 그 소비자들이 근본 모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이죠. 모이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떤 판매의 촉진 전략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손님을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회 소비자는 어디에 모여 있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의 여러 가지 매출 현황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백화점 3사의 기본적인 매출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 30% 정도의 매출 감소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 추산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면세점이고요.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마트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이나 아울렛 매장 이런 곳들이 대략 유통업체에서 이 1000억대에서 2000억대 단위까지의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9년도의 업태별 매출 구성비를 한번 보면은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온라인 유통인데 대략 41%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2020년 3월의 경우에는 대략 매출액이 50%까지 올라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확연하게 매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대폭적인 소비자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네들이 이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대부분 어떤 가상 공간 속에 어딘가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우리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이런 바이러스의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터인데 이 바이러스까지 겹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발적으로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사업장까지 찾아올 것이냐라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무겁게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거래된 금액이 무려 전년 대비했을 때 374억 원 정도로 늘었다는 것이고 온라인 쇼핑에서 가구 거래액이 급격히 늘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 홈레이어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이 68%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앱상에서 이루어지느냐 웹상에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로 구분을 해서 본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이 68.3%에 이른다라는 것을 예의주시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물며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거래되는 금액이 무려 25% 이상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매출이 30% 가깝게 줄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여러 가지 상품들 재화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배달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우리가 흔히 물류라고 하면 물류
어떤 이 생산자가 어떤 지역의 거점 지역까지 이 제품을 이송시키는 행위를 물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그 어떤 지역 포스트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배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주요 배달 앱의 결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이 배달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것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밖에 잘 나가질 않고 또 붐비는 곳을 피하면서 장사하는 분들 걱정이 많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반대로 전보다 더 바빠진 곳도 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 업체입니다. 식당 가는 대신에 집에서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사람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배달음식 업체에 주문이 밀려듭니다. 배달을 기다리는 포장음식이 이렇게 쌓여있는 건 다 코로나 특수 때문입니다. 보통 설명절이 지나고 나면 매출이 평소보다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일매출 평균이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고객 주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냥 물건만 두고 가라는 겁니다. 배달 왔어요.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 걱정에 배달기사와의 대면 접촉조차 꺼리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현관 앞에다가 음식물을 놓고 가라는 집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비접촉, 이른바 언택트 소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트마다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지만 온라인 쇼핑몰엔 생필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 많은 곳에 또 아이들하고 가는 건 더더군다나 불안해서 집에서 주문해서 배송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소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렇게 트렌드 자체가 언택트 개념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거기에 발맞춰서 변신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어떤 이 마케팅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을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온라인 상의 어떤 가상 공간 속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달이 느니까 이제 작용도 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일평균 전국 플라스틱 폐기량 발생량이 저렇게 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주말에만 집에 있어 봐도 집에 포장지만 뜯어도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니까요. 그런 폐기물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게 피해 사례구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접근해 갈 것이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은 포장을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ESG 현상에 부합하는 것이죠. 환경 친화적인 개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상공간에 계신 소비자들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검색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검색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검색을 하시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검색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될 텐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곳이 예전에는 네이버 같은 이런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가서 이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 봐야 될 사항인데, 결국 소비자들이 어디에 몰려져 있느냐? 결국 유튜브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제품을 어디에 노출시켜야 하는지의 답은 자명해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SNS 시장에서 사용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다라는 것이고, 대략 27.6%니까 약 30% 가까이가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에 소비자들이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스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인스타그램까지를 감안한다면 기본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대략 80% 가까이가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이렇게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다 어디에가 있다? 다 저기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을 펴더라도 유튜브에다 펴야 되고,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내 제품을 올려놓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내 제품이 저기에 하나도 노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원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비자는 어디에 모여져 있다? 결국 어쩌면 5개의 카테고리 속에 소비자들이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서베이를 해보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압도적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2019년 4월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 아마 바이러스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이나 이 카카오톡 공간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전단지를 뿌려볼까, 브로셔를 만들어서 어떻게 좀 살포해볼까, 우편 DM을 발송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주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것이 효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라리 이런 SNS 상에서 전단지라고 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앉아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SNS 현황에 대한 데이터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페이스북을, 그리고 30, 40대는 밴드, 50대도 밴드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밴드에 굉장히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놓고 거기에 중간중간 자기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을 올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SNS에서 앱 랭킹의 탑 10이 있는데, 첫째가 밴드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다. 결국 소비자들이 대략 이 4개의 매체에 거의 80%가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령별 유튜브 앱을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내용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재밌게 나와져 있는데요. 데이터가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와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의외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튜브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들이, 특히 제 주변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앱에 소비자들이 몰려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국 남성들의 SNS 사용에 대한 분포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 이게 순위가 어디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이 4가지 형태,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블로그나 밴드,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개의 플랫폼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진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곤 하지요. 어떤 사회에서 변화를 읽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시점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그 시점에서 가장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이 왜 그런 불평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먹거리가 침범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먹던 개도 건드리면 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누구라도 자기가 먹고 있던 먹거리를 누군가에게 뺏기고 있다면 당연히 불만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세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쪽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구나, 그쪽이 급격히 침해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 매체별 광고 시장 규모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상파 TV 마이너스 15.3%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광고가 실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 어떤 제품들이 비싸다라고 할 때 천문학적인 광고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곧잘 했었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독점해서 가져가던 것이 바로 신문하고 지상파 TV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마이너스 2%, 지상파 TV는 마이너스 15% 정도의 광고 시장에서의 광고비가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케이블, 종편, 라디오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PC나 모바일 쪽에서의 광고비는 11.2%, 17.2%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프가 훨씬 더 시각적인 것이 우측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모바일은 급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지상파 TV나 신문 잡지의 광고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사들이 가져가던 그 막대한 천문학적 광고 수입이 이제 이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전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쪽에서 나름의 혜택과 위치를 누리고 있던 집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저쪽에서 나오는, 저런 쪽에서 언급되어지는 어떠한 행위들이 그렇게 파급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대별해 준다. 소비자가 지금 어디에 모여져 있느냐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 바로 이 광고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송사별 이 광고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종편 TV가 있고 지상파 TV가 있는데 지상파 TV의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종편들은 원체 저조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이렇게 히트시키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어디에 집결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예를 들면 내가 오뎅 장사를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손님이 몇천 명이 모이는 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몇천 명이 있는 손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우리 가게로 와서 오뎅 드시고 가세요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뎅 솥을 들고 그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가게를 차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은 지금 오프라인에 모여 있지 않다. 온라인상에 모여 있다. 오프라인상에 그나마 모여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다 해산시키고 있고 또 근본 모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방송사가 그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진행함으로 해서
연간 수입이 8천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에서. 예, 그 엄청났던 수입의 파워, 이것이 지금 이탈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거대 방송사들이 가지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우월성과 어떤 점유적 독점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 결국 이런 온라인상에 다들 모여져 있다. 모여서 옹기종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정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신문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손 들까 말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신문 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저 예전부터 그냥 신문 보셨던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나 조금씩 보는 게 일반 신문들이죠.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 고객들 보라고 비치해 놓는 정도로나 보지, 실제로 구독률 자체가 6%밖에 안 됩니다. 18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문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IT 공룡, IT를 추구하는 이 거대 공룡들의 주력 사업들의 확장 흐름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거의 구글, 애플 또는 MS,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다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행위를 서비싱하는 형태로 다 전환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표적인 그 아마존이나 MS 같은 회사가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쩌면 이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선두적인 입장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디에서 실질적인 많은 수입을 얻어내고 있느냐를 들여다본다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죠. MS 인도 프로그램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MS도 이미 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게임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큰 수입을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클라우드나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으로 온라인 베이스의 비대면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역량이 높은, 인적으로나 자금력에서 가장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이 어디에서 돈을 벌었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네들의 사업 비즈니스는 대부분이 다 이 온라인 비즈니스, 비대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업으로 전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에는 국어라는 사람도 디지털로 국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깡통에 QR코드를 새겨놓고 모바일로 결제를 해서 국어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거대 플랫폼들이 유저를 확보해서 유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 어마어마한 회원 수들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저기에 다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만나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술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뭐 공연을 하고 행사가 있어야 거기서 사회를 보고, 또 저희들처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또 교육생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어야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오프라인 베이스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또는 그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 안 됐다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어디에 모여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제품을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로의 전환을 했던 사례들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대표적인 예로 방탄소년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상에서 Speak Yourself to Final이라고 하는 이 공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 관객 수가 15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때 총 수입이 216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이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오래 활동을 해서 수입을 올린 것을 한번 보시면 이 방방콘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400만 명이 관객으로 들어왔고요. 티켓은 무료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MD 수입이 372억 원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298억 원, 그 외에 또 541억 원, 맵 오브 더 소론이라고 하는 공연에서는 540억 원 정도의 플러스 알파의 이런 수입을 올렸다. 그렇다면 지금 오프라인 시장이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벌어들인 돈 370억과 오프라인에서 벌어들인 수입 216억 원은 또 근본적으로 순이익률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아마 오프라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여러 가지 무대 시설이라든가 또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반면에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들, 저 무대 뒤에 있는 저런 것들은 다들 이 가상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순수익률에서 보면 훨씬 더 많았고 또 이 어떤 쇼를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한다라는 측면에서 봐도 훨씬 우월했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을 곧잘 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저것이 과연 남의 일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겠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나를 좀 보장해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형태의 행위를 저렇게 시위로 하는 장소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려면 빠르게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면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를 알면 거기에 맞게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지금 소비자가 어디에 몰려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예술인들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국가적 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월드컵을 전 세계에서 동시 시청하거나 또는 올림픽을 전 세계에서 동시 시청하는 인구와 요즘 각종 게임을 전 세계에서 동시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직도 월드컵과 올림픽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KBO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받던 분이 이대호 선수를 비롯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5억 정도가 가장 맥시마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의 연봉도 나와져 있는데요. 우측에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람튜브에 나오는 보람이가 월 24억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3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빅마블이라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월 수입이 1억 3,400이니까 굳이 저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뭐다? 소비자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보고 그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나와 만나게 할 것이냐, 이 접점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나름의 노력들을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성공 비밀을 살펴보면 결국 그 회사가 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런 전략들을 추구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 증시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표는 올 상반기 데이터인데요. 애플, 아마존, MS, 구글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거의 2조대를 넘어서서 있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한번 본다면 결국 2013년도에 이미 2배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월마트의 시가총액보다 2.5배가 더 많은 이런 상황에 도달되어져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는 어떤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첫째는 이 팬덤 즉 이 프라임 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료 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유료 회원이 연간 13만 원을 냅니다. 연회비를. 근데 1억 1천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회비만 13조 4천억이 들어오는 이런 회사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파는 입장에서 회비를 내게 한다. 지금 한번 스스로 우리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우리 사업의 소비자들에게 회비 내라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회비는커녕 오히려 내가 밥 사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존하고는 매우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대신에 그 회원들에게는 정확하게 이익을 1%만 취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러한 어떤 결속된 연결되어진 형태의 기본 고객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은 소비자가 어디에 모여져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디에 모여져 있다고 했습니까? 유튜버, 그리고 블로그, 밴드, 그리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곳에 소비자들이 대략 80~90%가 모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들 그곳에 가상 공간에 있다라는 의미지 그들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커넥팅 되어져 있다라는 개념과 링커링 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SNS 상에 누구라도 회원가입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수십만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연결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소음일 뿐이고 그렇게 나에게 유용하지 않은 것이죠. 심리적으로 나도 어딘가에 속해져 있다라는 안심을 받는다면 그것도 효과라고 한다면 효과일 수 있겠지만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 링커링 되어져 있는 사람만 사실은 나에게 유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커넥팅이라는 개념과 링커링의 개념을 사업을 하시는 사람은 구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그 불특정적 소비자들을 링커링 시켜버렸다. 회비를 내게 함으로 해서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기꺼이 회비를 내면서 자기가 링커링 되는 것을 허용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답은 나오는 겁니다. 기꺼이 무엇인가 끈으로 묶여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만들어내는 방법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소비자들을 링커링 시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이 제프 베조스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바로 이 쿠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무인으로 결제가 되어지는 이런 무인 형태의 편의점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이런 무인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고 있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포스에서 이 바코드를 인식해서
결제를 하는, 그것을 뭐 종업원이 해주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느냐의 정도 수준에서의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제프베조스는 정확하게 매장 곳곳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소비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데이터화하죠.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진열대에 놓는 것, 또는 어떤 물건 앞에서 좀 오랫동안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그 흔적 자체를 전부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고 그 물건을 왜 들었다가 다시 놓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형태로 해서 그것이 바로 결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고집했던 이유가, 결국 고객의 흔적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분석해서 그 니즈에 딱 맞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에 기꺼이 소비자가 나를 동아줄로 묶어서 당신이 맘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의 큰 맥락은 나온 겁니다. 소비자가 어디에 있다? 가상 공간에 모여 있다. 그럼 이제 그들을 어떻게 링커링 시킬 거냐에 대한 과제만 남았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할 때 기꺼이 링커링을 희망하느냐, 원하느냐? 그것은 결국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구속될 각오를 한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에게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상대에게 나를 네 맘대로 하십시오라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고객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게 되느냐라는 것에서 답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객이 경험하게 하는데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기승전결 브랜드고 기승전결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아마존의 성공 사례에서 한번 배워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드론 택배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객을 경험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다 어디에 모여 있다? 가상공간에 모여 있다. 근데 가상공간의 그 매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밴드,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이곳에 약 80-90%의 소비자들이 모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지상파 TV나 종편 혹은 신문을 보는 시간보다도 월등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종편에서 만든 TV 프로그램이 전부 조각조각 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 기세등등하던 종편이나 또는 지상파 신문 언론들이 기꺼이 유튜브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소비자는 다 그곳에 모여 있다.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또 경험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